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청상과부와 총각의 인연.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서당에서 글공부에 매진하던 김진수 도령은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25의 나이에 준수한 외모를 지닌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총각이었지만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며 과거급제의 꿈을 품고 있었다. 그때였다. 서당 앞 골목길을 지나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얀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여인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자태가 마치 수양버들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진수는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여인은 누구지? 진수의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두근거렸다. 지금까지 학문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터였는데 이번만은 달랐다. 마치 가슴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진수는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아 그 여인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여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지나갔고 진수는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뒤를 따라가서 여인이 집으로 들어간 뒤 기다렸다가 문 밖에 나온 하인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이 집에 젊은 아씨가 있던데 누구냐? 어떤 아씨를 말씀하시는가요? 조금 전 외출하고 돌아온 아씨 말이다. 아, 큰 아씨 말씀이군요. 박씨 집안에 출가하셨다가 안타깝게도 혼인한 지 2년 만에 남편을 잃고 친정으로 돌아오셨지요. 나이가 겨우 22인데 말이지요. 진수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청상과부라니. 그 시대엔 과부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았고 특히 젊은 과부는 더욱 조심스러운 존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꽃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여인의 이름은 월영이었다. 진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월영이라는 이름을 되뇌이며 그녀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짐을 느꼈다. 두어 달이 흘렀다. 진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사회적 편견도 그의 진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월영의 집을 찾아갔다. 실례합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보게 되었다. 월영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뵈었습니다. 진수는 정중하게 말을 꺼냈다. 저는 부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매일 부인이 지나다니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연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월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이미 한번 출가한 몸이고 지금은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신세입니다. 하지만 부인의 나이가 아직 젊지 않습니까? 다시 인연을 맺으실 수도. 그 순간 월영은 방으로 들어가더니 회초리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는 자신의 팔을 세게 내리쳤다. 아니, 진수가 놀라서 말렸지만 월영은 계속해서 자신을 때렸다. 절개를 지키겠다고 죽은 남편 앞에 맹세했습니다. 잡생각을 할 바엔 차라리 이 몸을 아프게 하여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월영의 팔이 빨갛게 부어올랐다. 진수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부인, 그만하시오. 진수가 월영의 손을 잡아 회초리를 빼앗았다.
월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놓지 마십시오. 월영의 속마음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녀 역시 진수의 진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절개라는 굴레에 묶여 있었던 것이다. 진수는 이를 악물었다. 부인,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한 신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부인도 저를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월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마음을 묻어두고 살겠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겠습니다.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진수는 그렇게 다짐하고 월영의 집을 떠났다. 그날 밤부터 그는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다. 진수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을 들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는 당당한 관리의 신분이 되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월영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월영이 한 젊은 여인과 함께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부인, 약속대로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월영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정말 뜻을 이루셨군요. 이제 저와. 하지만 월영은 고개를 저었다. 선비님, 저는 여전히 제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월영이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인을 가리켰다. 제 여동생 춘영입니다. 나이는 19이고 아직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춘영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언니만큼이나 아름답고 단정한 여인이었다. 언니가 늘 얘기해 주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부에 매진하신 분이라고. 월영이 조용히 말했다. 제 의지는 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의 그 진심과 정성을 헛되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춘영이는 저와 달리 자유로운 몸입니다. 춘영이와 인연을 맺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수는 망설였다. 3년 동안 오직 월영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과의 인연이라니. 하지만 춘영을 바라보니 그녀의 맑고 순수한 눈빛에서 무언가 따뜻함을 느꼈다. 월영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춘영이는 저보다 더 좋은 아내가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진수와 춘영의 혼례가 치러졌다. 월영은 언니로서 동생의 혼례를 정성껏 준비해 주었고 진수는 춘영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세월이 흘러 진수는 춘영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월영에 대한 연정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고 그 인연이 있었기에 춘영이라는 좋은 반려자를 만날 수 있었다. 월영은 평생 절개를 지키며 살았지만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신도 작은 행복을 느꼈다. 때로는 포기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라는 이치를 깨닫게 된 것이다. 도둑맞은 신부. 남원 땅에 천석군 부자 박조씨 부부가 살았다. 여보게, 자네 집에 좋은 일이 있다며?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 가게. 박조씨는 집을 나섰다가 동네 어귀에서 밭을 갈고 있는 소작인 이서방을 만났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주려고 박조씨 아내가 미역과 쌀 한 마를 준비해 놓은 것이다. 고맙구먼요, 어르신. 매번 이렇게 도와주시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먼요. 박주 씨는 인품 좋고 후덕해서 식솔이나 마을 사람들의 일까지 돌아보는 인물이었다. 그런 박조 씨에겐 이남 이녀의 자식들이 있었다. 부모가 복이 많아서 그런지 자식 농사도 잘 지었다. 모두 출가해서 잘 살고 막내 아들 인걸이 혼례를 치를 나이가 되었다. 인걸은 영특하고 무과시험에 합격한 기골이 장대한 도령이었다. 임자, 인걸이도 제 짝을 만날 나이가 되었구려. 당신이 좋은 자리 알아보구려. 어제 매봉댁이 인걸이와 잘 어울리는 좋은 혼처가 있다고 귀뜸해 주더군요. 그렇잖아도 당신에게 상의하려던 참이었어요. 박주 씨 아내는 매봉댁을 불렀다. 그리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는 말처럼 일사천리로 혼사를 진행했다. 신부는 참봉벼슬을 지낸 산천의 만석군 부자 김참봉의 셋째 딸이었다. 생각할 것도 없구먼요. 만석군 집안에다가 인물 좋고 솜씨 좋은 셋째 딸입니다요. 매파 매봉댁의 적극적인 주선으로 혼사가 성사되었고 사주단자가 가고 연길단자를 받고 혼례일이 정해졌다. 임자, 인걸이 짝으로 제격인 처자를 만난 것 같소. 맞아요. 그 처자에 대해 알아봤더니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훌륭한 처자더군요. 박조 씨 부부는 흐뭇해하며 혼례의 준비를 서둘렀다. 마침내 혼례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신랑 측에선 초행 준비로 부산을 떨었다. 그때였다. 신부집 하인과 집사가 매봉댁을 대동하고 박조 씨 집을 찾아왔다. 아직 날짜가 남았는데 어쩐 일이요? 그게 그러더니 김참봉의 하인이 어쩔 줄 몰라 하며 혼인 파기 서신과 사주단자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신부집 사정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매파는 죄인처럼 꿇어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신부집 일행은 뭐에라도 쫓기듯이 서둘러 되돌아가 버렸다. 박조 씨 집에서는 난리가 났다.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버린 것이다. 아버님, 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송구합니다. 아니다. 그 집에서 우리를 얕잡아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박조 씨는 아들이 상처받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얼마 후 원인이 밝혀졌다. 김참봉 셋째 딸과 진주 정참판집 둘째 아들의 혼사가 오가고 있다는 거였다. 약삭 빠르기로 소문난 김참봉이 지체 높은 정참판집에서 혼사가 들어오자 가만히 저울질 해보고는 재빨리 머리를 굴린 것이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그 소식에 분노한 박조 씨에게 인걸이 침착하게 말했다. 얼마 후 김참봉집 동정을 살피던 인걸이 마침내 말을 타고 산청을 향해 길을 나섰다. 그리고 주막집에서 심부름하는 여종을 시켜 김참봉 셋째 딸에게 서신을 전하도록 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저는 애초에 낭자와 혼담에 오갔던 박조 씨의 막내 아들 인걸입니다. 이유도 모른 채 혼사가 파토나서 이유나 하려고 처자를 만나 뵙기를 청하니 저에게 조금이라도 미련이 있으시면 오늘 밤에 정자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인편에 기별을 주십시오. 나오신다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신을 받은 셋째 딸은 뛸 듯이 기뻤다. 아버지의 무례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속상해하며 눈물로 혼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캄캄한 밤에 정자 밑에는 두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얘기하더니 서로 제갈 길로 사라져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김찬봉 집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음식 냄새가 진동하고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갔다. 바로 김찬봉 셋째 딸의 혼례날이었다. 인걸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김찬봉 집으로 향했다. 안마당과 바깥마당에는 손님들로 북적거렸다. 바깥마당에는 거린들이 모여 앉아 잔치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인걸은 그 중에 덩치 큰 사내를 설득해서 옷을 바꿔 입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누더기 차림에 옷에 달린 깡통이 덜렁거리자 하인들이 쫓아나왔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저기에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느냐? 썩 비켜라! 인걸은 김찬봉에게 달려가 품속에 감추고 온 단검을 목에 겨누었다. 넌 누구냐? 왜 이러느냐? 전 박초 씨의 아들 인걸입니다. 도둑맞은 신부를 찾으러 왔습니다. 이놈을 당장 잡아라!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을 떠느냐? 김찬봉은 얼굴이 허옇게 변해 소리쳤다. 신랑이 여기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때 정찬판의 아들이 소리쳤다. 혼례를 당장 멈추시오. 신부는 저와 결혼하기로 먼저 약조한 사이요. 무술로 단련된 인걸에게 아무도 감히 대들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때 김찬봉의 딸이 연지곤지 찍은 얼굴로 나섰다. 누구를 신랑으로 택하겠소? 인걸의 말에 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치마를 펼치고 앉아 있겠으니 나무 기러기 한 쌍을 치마 속에 던져 넣는 분을 택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찬판 아들이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지만 모두 한마디도 못하고 지켜보기만 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부가 제안한 신랑 뽑기가 시작되었다. 20걸음 앞에 신부가 치마를 펴고 앉았다. 정찬판 아들이 먼저 시작했다. 인걸에 비해 가냘픈 몸매의 정찬판 아들이 던진 기러기는 치마 근처에도 이르지 못했다. 이번엔 인걸의 차례였다. 하지만 인걸이 누구인가? 무술로 다져진 몸 아니던가? 인걸이 던진 기러기 한 쌍은 보기 좋게 신부의 치마 속으로 들어갔다. 신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신랑은 정해줬어. 이 자리에서 당장 혼례를 올립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객으로 참석한 지방 유지들이 인걸의 사정을 듣고 한마디씩 하자 김찬봉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자리에서 인걸은 김찬봉의 딸과 혼례를 올렸고 다음 날 어여쁜 신부를 데리고 남원집을 향해 신행길에 올랐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박인걸은 부잣집 외동아들이다. 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인지라 조부모가 땅바닥에 내려놓은 적이 없을 정도로 끼고 살았다. 곧불이라도 걸리는 날이면 온 집안이 야단이었다. 부자 아버지 박진사의 머리를 닮아서인지 인걸은 일찌감치 사서삼경을 떼고 훤칠한 외모에 언변도 좋고 사람 좋아서 누구나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다.
인걸은 여색을 너무 밝히는 게 흠이었다. 이성의 눈을 뜨자 하인을 건드리거나 과부 침모방을 기웃거렸다. 저 사람이 박진사 댁 도련님 맞지? 이쪽을 보고 있네. 동네 처자들이 지나가는 인걸을 보고 수군거렸다. 인걸이 처자들 사이에도 소문을 몰고 다니자 박 부자는 고민이 많았다. 저에 서둘러 장가를 보냅시다. 그래야겠어요. 그래서 인걸은 16 나이에 장가를 들었다. 신부는 2살 더 많은 18살 꽃다운 처녀였다. 한동안 신혼 단꿈에 빠져드는가 싶더니 한 해가 채 넘어가기도 전에 다시 그 버릇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마치 둑 터진 물줄기 마냥 바람을 몰고 다녔다. 하녀와 청상과부, 심지어 동네 처자와도 연문이 났다. 하지만 새 신부는 행여 주변에 소문이라도 나면 부모님께 누가 될까봐 조용히 뒤처리를 했다. 그런 와중에도 인걸은 과거에 급제해 지방 원님 자리에 올랐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풀려난 망아지처럼 인걸의 여색 잡기는 그칠 줄 몰랐다.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 사는 아내는 남편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남매를 낳은 것만 해도 다행일 정도였다. 연로한 시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어느덧 아내도 주름이 깊어졌다. 인걸은 부모상을 치를 때 집에 다녀간 뒤 남매가 장성해서 혼처를 알아볼 나이가 될 때까지 고향에 내려오질 않았다. 인편에 소식이나 전하고 집안 대수사는 다 아내 몫이었다. 나이가 들면서 바람이 잦아든 건가? 조강지처를 고향에 남겨두고 객지에서 딴살림을 차려온 인걸은 언제부턴가 고향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 생각에 잠 못 드는 날이 많아졌다. 이게 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내 잘못이지. 그는 술잔을 비우며 혼자 애틋한 마음을 달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잘생긴 청년이 인걸을 찾아왔다. 아버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인걸은 장성한 아들을 보자 그동안 무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래, 여기까지 오고 무슨 일이냐? 어머님이 편찮으신데 아버님을 찾고 계십니다. 인걸은 그 길로 아들을 따라 고향 집으로 내려갔다. 집에 내려온 인걸을 보자 아내는 병석에 누워 미소만 지었다. 바쁘실 텐데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무슨 소리? 그동안 무심했던 날 용서해 주시오.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이라도 봤으니 여한이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좋은 남편이 되어 임자와 같이 살겠소. 너무 늦었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더니 아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인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날들이 주마등같이 떠올랐다. 바람기 많은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시부모 모시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던 아내였다. 인걸은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비록 낮은 위치지만 고향으로 내려와 관직을 얻었다. 그리고 자식들 모두 출가시키고 아내에게 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다. 여인이 내민 동침 확인서. 진주 임진사의 외아들 창진이 하동 김진사의 딸 숙형과 혼인하는 날이었다. 원래 하동에서 살던 임진사와 김진사는 둘도 없는 중마고우였다. 임진사가 고향을 떠나 진주로 가면서
두 사람은 어린 아들과 딸을 맺어주기로 약조를 했고 이제 그 결실이 맺혔다. 진주 땅에 자리를 잡은 임진사는 많은 재산을 모으고 큰 부자가 되었으나 병으로 아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임진사는 정씨 부인을 후처로 맞아들여 집안 살림을 맡겼다. 임진사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달렸고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자 아들 창진의 혼인을 서둘렀다. 영감, 창진이를 아버지도 없는 딸과 혼인을 시켜야 합니까? 제가 매파를 통해 좀 알아봤는데 감은 좋고 흠잡을 데 없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자, 하동 김진사의 딸과 이미 약조가 되어 있어. 정씨 부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얼굴빛이 변했다. 드디어 숙현의 집으로 사주단자가 보내졌고 초례를 치르는 날이 다가왔다. 숙현은 어린 시절 함께 자란 창진과 혼인을 하게 되니 오래전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초례상을 마주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잔치상을 차려 손님을 대접하고 흥이 한창 무르익었다. 신랑집에서 급한 정갈이 도착한 건 그때였다. 임진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다급하게 들이닥친 뜻밖의 비보에 잔치집은 초상집같이 변했다. 신방도 차리지 못하고 창진은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본가로 돌아간 창진이 하루 만에 하동으로 다시 돌아왔다.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고인의 뜻에 따라 묘자리를 알아보러 온 것이다. 이 사람아, 이게 어쩐 일인가? 아버님 묘자리를 알아보러 왔습니다. 장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숙현이 아버님 묘자리 근처에 자리가 있네. 그곳에 모시면 어떻겠나? 두 분이 서로 외롭지도 않을 테고. 그래도 될까요? 그럼 사돈지간 아닌가? 그때 숙현이 밖에서 서성거렸다. 숙현이 방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게. 창진이 당황한 표정을 짓자 장모가 한마디 덧붙였다. 내외하지 말게. 첫날 밤은 치르지 못했지만 이제 부부 아닌가. 창진은 숙현이 방에 들어가 지친 다리를 휘었다. 초례를 치르자마자 부친상을 당해 잠시 다리를 붙인 적도 없었다. 시장하실 텐데 욕이라도 하고 가시죠. 숙현이 음식과 약주를 차려 들고 왔다. 시장한 속을 채우고 술 한잔 들이키고 나니 비록 상중이었지만 숙현의 갸름한 얼굴이며 잘록한 허리, 가냘픈 손이 창진의 눈에 들어왔다. 이제 내 색시 아닌가? 창진은 숙현의 손을 잡아당겨 품에 안고는 부부의 연을 맺었다. 이제 가봐야겠소. 창진이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자 숙현이 지필묵을 가져왔다. 이게 뭐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동침했음을 확인해 주세요. 뭐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린 부부요. 서방님, 그래도 여기에 적어주세요. 알았소. 장례가 마무리되는 대로 드리러 오겠소. 창진은 약간 기분이 상했지만 신부가 내민 종이에 그날 동침했다는 확인을 해주고는 그 길로 본가에 다시 돌아왔다. 진주로 돌아온 창진은 임진사의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 수일 내에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건강하던 창진이 갑자기 쓰러지더니 손 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무슨 병고야? 신사얼은 장례를 치른 지 얼마나 되었다고
아들마저 저렇게 됐으니 며느리를 잘못 들였나? 그 많은 재산은 다 정씨 부인이 차지하나?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임진사집 얘기를 화제에 올렸다. 숙형과 장모는 창진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다. 그 건강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냐? 이젠 넌 어떻게 하냐? 장모는 숙현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창진과의 단 한 번의 동침으로 숙현의 뱃속엔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숙현은 본가로 들어가겠노라고 서신을 적어 인편에 보냈다. 하지만 며칠 후 돌아온 소식은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여자를 절대로 집에 들일 수 없다는 말이었다. 해가 바뀌자 숙현은 유복자를 낳았다. 하지만 무슨 생각에선지 시댁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집 핏줄인데 보내주고 너도 재혼이라도 해야지. 이럴 줄 알았으면 창진이를 내 방에 들이지 말아야 했는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해라도 당할까 두려워요. 진주 임진사 집에는 그동안 변화가 많았다. 재산을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 정씨 부인은 임진사가 수족처럼 부리던 식솔들을 차례로 내보내고 홍씨성을 가진 사내를 비롯해 힘께나 쓸 것 같은 사내들을 집어내들였다. 그리고 임진사 시절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소작인들을 내쫓기 시작했다. 마님, 이렇게 논을 팔아버리면 저희 식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소작인들이 애원했지만 힘께나 쓰는 사내들 등살에 더는 버틸 수가 없었다. 그렇게 논밭을 정리하더니 마치 야반 도주라도 할 것처럼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숙현은 시댁 소문을 듣자 창진의 급사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 아무래도 이상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된 것도 그렇고 알리지도 않고 서둘러서 장례를 치른 것도 그렇고. 숙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관아에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갑작스러운 창진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간청했다. 하지만 이미 한 해가 지난 일이라 창진의 급사 원인을 조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창진의 시중을 들던 하인도 쫓겨나 행방이 묘연했다. 생각 끝에 관아에선 오작인을 불러 창진의 묘를 찾아가 검시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시신의 입에 은비녀를 넣어 색이 변하는 걸 보고는 오작인이 소리쳤다. 이건 틀림없이 독살한 흔적입니다. 마침내 정씨 부인의 소행이란 게 드러났다. 임진사가 세상을 떠나고 창진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자 창진을 없애고 그동안 정을 통해온 홍씨라는 사내를 끌어들여 재산을 정리해서 그곳을 떠나려고 한 것이다. 그런 정씨 부인에게 숙현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하물며 창진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모자의 신변마저 위험했을 것이다. 숙현은 창진을 당황하게 했던 동침에 대한 서명을 통해 아이가 창진의 친자임을 밝히고 진주 임진사댁 안주인으로 대를 이을 아이를 기르며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워나갔다. 도적이 된 사또의 아들. 얘기 들었나? 어젯밤에 맹진사댁이 털렸대. 맹진사댁이? 누구 짓이지? 자네 십자성이라고 못 들어봤나? 십자성? 그 신출귀몰하다는 도둑말인가? 간밤에 맹진사의 집이 감쪽같이 털린 걸 두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평소에도 인색하기로 소문난 맹진사인데 애지중지하던 재물을 몽땅 털렸으니 그 속이 어떠할지는 물어보나 마나였다. 사또, 그놈을 꼭 잡아주십시오.
알겠소. 노력해 보겠소이다. 전관사또도 십자성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지만 번번이 놓치고만 터였다. 아니, 놓친 것이 아니라 아예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어디를 털겠다고 예고를 하고 거사를 치렀지만 언제 왔다 갔는지 쥐도새도 모르게 다녀가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신관사또가 부임해 온 지 석 달 만에 이번엔 상천골 맹부잣집이 털린 것이다. 그런데 십자성의 표적이 되는 인물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다. 가진 재물은 많지만 남에게는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도둑을 맞아 안 됐지만 속 시원하긴 해. 돈밖에 모르더니만 조용히 하게 누가 듣겠어. 맹진사집 땅을 소작하는 이서방이 소작료를 조금 늦게 냈다고 지금까지 일구던 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바람에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다. 어느 날 이서방의 쓰러져가는 초가집 처마 밑에 엽전 구러미가 놓여 있었다. 누가 갖다 놓은 거지? 그런데 엽전을 싼 종이에 십자 표시가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십자성이 다녀갔어. 이서방이 엽전 꾸러미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속삭였다. 십자성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다만 돌아가는 상황을 다 아는 거로 봐서 정체를 숨기고 근처에 사는 게 아닌가 하고 판단할 뿐이었다. 혹시 자네가 십자성 아닌가? 뭐고요? 농이라도 그런 소리 말게. 사내들은 모이면 가끔 그런 소리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했다. 그만큼 모두 십자성의 정체가 궁금했다. 신관사또가 부임해 온 지 어느덧 2해가 훌쩍 지났지만 맹진사 사건은 물론이고 그 뒤로도 허탕만칠 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간 자리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건 십자 표시가 그려진 쪽지 한 장 뿐이었다. 십자성이 다녀갔대? 잘 됐구먼. 언제부턴가 십자성이란 존재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해결사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 소문이 한양에까지 퍼졌고 주중에선 십자성을 잡기 위해 안찰사를 파견하기도 하고 오작인까지 고용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 지역을 잘 아는 자를 사또로 내려보냅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양산 출신인 장덕수가 부임해서 내려가게 되었다. 장덕수는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어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십자성이란 도둑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전임 사또들처럼 쫓겨나게 될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장덕수가 과거에 급제해서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다. 형편이 넉넉지 않던 장덕수의 과거 시험 노자를 마련해 준 것도 그 여자였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해서 그는 한양에 관직을 얻었다. 자리 잡히는 대로 데려갈 테니 조금만 기다리시오. 장덕수는 여인을 남겨두고 그렇게 한양으로 떠나갔다. 여인의 뱃속엔 그의 아이가 자라고 있었지만 장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한양에 간 장덕수에겐 소식이 없었다. 배가 불러오자 여인은 집을 떠나 홀로 아이를 낳아 길렀다. 아이 이름은 준배였다. 아비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여인은 온 힘을 기울여 아들을 키웠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는 17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질문에 여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마침내 다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존재를 숨김없이 털어놓기에 이르렀다.
준배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한양에서 관직을 맡고 있다니 말이다. 준배는 그 이후로 아버지에 대해 2번 다시 묻지 않았다. 장덕수가 부임해 온 뒤 며칠 후였다. 그렇게 뜬구름 같던 십자성이 제 발로 관가에 찾아와 자수를 한 것이다. 준배 아니요? 저 친구가 십자성이란 말이요? 스스로 자수를 하다니 무슨 일이요? 동원의 무릎을 꿇은 준배를 보고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댔다. 네가 십자성이 틀림없느냐? 그렇습니다, 사또. 그러자 장독수가 근엄하게 명령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하옥하도록 하라. 신출규모란 십자성은 마침내 무력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건 왜 스스로 자수를 했느냐 하는 거였다. 도둑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에겐 영웅이었어. 맞아. 그런데 왜 자수를 했을까? 그날 저녁 감옥에 갇힌 십자성이 사또를 뵙기 원한다는 전갈이 들어왔다. 장덕수가 감옥을 찾아가니 준배가 그를 보고 어머니를 통해 들은 얘기를 꺼냈다. 그럼 네가 내 아들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배웠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몸 한 가지 청이 있사온데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독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다. 이 모든 게 내 죄니라. 뒷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길로 어머니를 모시고 떠나도록 해라. 아버님, 너희 모자를 거두지 못한 나를 용서해라.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말거라. 장독수는 감옥에서 준배를 풀어주었다. 그리고 십자성에 대한 모든 사연을 소상히 적어 상소문을 올리고는 죄인을 풀어준 책임을 지고 관직에서 물러났다. 조정에선 십자성이 비록 도둑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한 사실을 인정해서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옥에서 풀려난 십자성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 관직을 내려놓은 장독수가 준배와 어머니를 다시 만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쫓겨간 며느리, 후회하는 시어머니. 뒷동산에는 산새들이 지저귀고 앞들에는 앵두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는 5월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앞쪽에는 냇물이 유유히 흐르고 나지막한 산자락에 쌓여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평화롭게 보였다.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였다. 맹진사 집에서는 아낙네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가고 사람들의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잔치 분위기를 북돋워주고 있었다. 아침부터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 맹진사집 3대 독자 외아들이 신행을 오는 날이었다. 신방은 깨끗이 치웠느냐? 음식은? 손이 귀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맹진사는 아침 대바람부터 부산을 떨었다. 영감, 왜 이리 야단이시오? 채통을 생각하지 않고. 놔둬요, 옳게. 며느리 온다고 좋아서 그러는데. 하루 전에 집에 온 시누이의 핀잔에 안방마님은 입을 다물었다. 오시가 되자 신랑 신부 행렬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 오십니다. 동구 밖에서 목을 빼고 기다리던 삼식이가 불이 나게 달려들어왔다. 말탄 신랑이 앞서오고 신부가 탄 가마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마을 안악들은 신행하는 새색시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색시가 예쁘네 그려.
엉덩이가 두리뭉실한 걸 보니 아들, 딸 쑥쑥 낳게 생겼어. 그래, 진사땡 안방마님 소원 풀겠어. 매파에게 아이만 잘 낳는 며느리 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다던데. 두세 명이 짝을 지어 떠들어대는 안악들의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었다. 재산도 많고 외아들인지라 며느리감이 줄로 늘어서 있지만 맹진사 내외는 걱정이 많았다.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맹진사 부인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매파들에게 신신당부했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다른 건 필요 없어. 단지 남편 잘 섬기고 아들만 쑥쑥 낳아주면 된다우. 넉넉한 집안에 부러울 것 없는 맹진사 집에서는 자식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 맹진사 아들은 3대째 외아들인데 살짝 부족한 데가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어렸을 때 한약을 너무 과하게 먹어서 그렇다고도 하고 어릴 때 높은 데서 떨어지는 바람에 머리를 다쳐 그렇다고도 했다. 그렇다 보니 부모의 근심이 컸다. 그 집 며느리 되면 팔자 고치는 건데.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매파는 그 집에 딱 맞는 며느리감을 찾아 중매를 섰고 자손이 많은 집안이라는 매파의 말에 서둘러 청혼을 했다. 자손만 쑥쑥 잘 낳으면 된다. 패백을 받으면서 맹진사 부인이 신부에게 이른 말이다. 행실이 올바르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착한 며느리가 그들 부부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제 며느리가 아이만 쑥쑥 낳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시집 온 지 한 해가 다 되도록 아직 태기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손을 끌고 근방에서 가장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몸이 냉해서 그러니 지성으로 다려 먹이시오. 그러더니 보약이라며 10첩이나 되는 한약을 내밀었다. 돌아오는 길에 맹진사 부인은 열불이 났는지 온갖 싫은 소리는 다 퍼부었다. 아이고 이거사,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애를 잘 낳을 것 같다기에 선뜻 허락했건만 너희 집에 들인 공이 얼만데.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뒤따라오면서 죄인처럼 몸을 조아렸다. 지금에 와서 물을 수도 없고 할 수 없지. 이 약이 태기에 좋다니까 허투루 생각하지 말고 정성을 다해 다려 먹거라. 며느리는 고개만 푹 숙이고 뒤를 따라왔다. 그날부터 약다리는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다. 하지만 임을 봐야 뽕도 따는 법이다. 외아들은 덩치만 컸지 영 사내구실을 하지 못했다. 첫날 밤부터 비실거리더니 여태껏 한 달이면 두어 차례, 그것도 수박 겉핥기 시기였으니 말이다. 그 후 한 해가 또 흘러갔다. 시어머니의 닭달은 극에 달했다. 대를 잊지 못할 바엔 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시어머니는 참다 못해 며느리에게 나가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아들은 죄 없는 아내가 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한마디 거들었다. 모자란 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냐? 아이도 못 낳는 여편네 편을 들어? 어머니는 마누라 편을 드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역정을 내기 시작했다. 눈만 뜨면 며느리를 구박하며 당장 집을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던 며느리는 어느 날 집을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여보, 아들, 딸 많이 낳으시고 잘 사세요. 안 돼, 조금만 더 참아. 난 당신이 좋단 말이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손을 잡고 사정했지만 며느리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다. 남편은 아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여보, 이거 가져가. 내가 여태껏 모아둔 돈인데 당분간 사는 데는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요, 여보. 아내와 남편은 한참을 서럽게 울었다. 그리고는 달기 새벽을 알리자 아내는 남편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는 대문을 나왔다. 그래? 그것이 떠났다고? 잘 됐구나. 새벽에 떠났다는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얼굴에 시색이 감돌았다. 그리고는 아들과는 상관없이 매파를 불러들여 논 단마지기를 내주고 처녀를 들였다. 지성을 들여서라도 어서 자손을 이을 아이만 낳아라. 맹진사 부인의 재촉에 여자는 매일 뒷산 암자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렸다. 정성이 통했는지 여자는 두어 달 만에 태기가 있더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목구비가 훤한 걸 보니 나중에 뭐라도 한 자리 할 거여. 맹진사 부부는 동네방네 자랑을 해대느라 입이 아플 정도였다. 대를 이어준 새며느리는 콧대가 높아지고 시어머니의 곡간 열쇠까지 차지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났다. 그런데 아이가 클수록 제 아비를 닮은 데라고는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아이를 본 동네 사람들 사이엔 이상한 소문이 나돌아다녔다. 저 뒷산 남자에 기거하고 있는 그 스님하고 닮은 것 같은데?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똑같아 깜짝 놀랐다니까? 그 소리가 맹진사 부부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렇잖아도 아들을 닮은 곳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어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부부는 곡기를 끊고 한숨만 내쉬었다. 저것이 우리 몰래 헛짓거리를 하고 다녔군. 그때부터 그들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일절 바깥에 나오는 법이 없었다. 어느 날 맹진사 부인이 하인을 데리고 제너머 장터에 갔을 때였다.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돌아보니 7년 전 쫓아낸 며느리였다. 큰아이는 손을 잡고 등에는 자는 아기를 업은 채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 온 시어머니는 그날로 몸져 누워버렸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 착한 것을 내쫓아버리다니. 목계나루에서 생긴 일. 목계나루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살인문 앞에 서서 근심에 가득 찬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던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 멀리 보이는 강물 위에는 봄 기운에 피어오른 안개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방에서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금방 멈출 거야. 하지만 기침 소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만석은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얼른 가서 고기를 잡아올게요. 그는 낡은 그물과 어구를 챙겨 강으로 향했다. 대대로 어부로 살아온 집안이라 물고기를 잡아 생기를 유지했지만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더구나 어머니의 병환까지 깊어지니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그날도 만석은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전날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나 거칠게 흐르고 있었다. 그물에는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았고 낚싯대도 허탕이었다. 해는 어느새 중천에 떠올랐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야겠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방 안에서 꼼짝없이 누워만 있었다. 어머니가 기다릴 생각을 하며 그는 부지런히 어구를 챙겼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가던 만석의 앞에 아이들 몇이 모여 다투는 모습이 보였다. 내가 먼저 봤으니 내 거야. 내가 잡았잖아.
만석이 가까이 가보니 어른 팔뚝만한 잉어가 모래 위에 펄떡거리고 있었다. 이 잉어는 금빛 비늘을 반짝이며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는 듯 했다. 얘들아, 싸우지 말고 이 잉어 나한테 팔아라. 만석은 아이들에게 돈을 쥐어주고 잉어를 가져왔다. 통에 잉어를 담아 집으로 돌아온 그는 물끄러미 잉어를 살폈다. 이거 보통 잉어가 아니구나. 잉어는 빛나는 비늘과 살아있는 듯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잉어를 시장에 내다 팔아 어머니 약값에 보태려 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어 잉어를 항아리에 넣어두었다. 내일 저녁에 어머니에게 푹 고아드려야겠구나. 다음 날이었다. 만석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 따뜻한 밥상과 정갈한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이게 대체 누가 차린 거지? 어머니가 움직이신 건가 싶어 방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계셨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 누가 다녀갔습니까? 오긴 누가 오겠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만석은 힘없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부엌에 차려놓은 밥상이 생각났다. 그래서 급히 나가 밥상을 들고 갖다 드리니 힘없는 모습으로 밥상을 보고는 어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몸이 좋아지실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런 따뜻한 밥상은 처음이다. 이 많은 걸 어떻게 준비했니?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그래, 고맙구나. 많이 힘들지? 너의 착한 마음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만석아,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지요. 만석과 어머니는 손을 잡았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따뜻한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나지 않았다. 시장하던 차에 만석은 개눈 감추듯이 저녁을 먹어치웠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다녀간 건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방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어머니! 이상하게 생각한 만석이 방문을 열어보니 기척이 없었다. 어머니가 간밤에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다. 만석은 어머니를 양지 바른 곳에 모셨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다. 그 다음 날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이 만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오늘은 지켜봐야겠어. 만석은 날이 저물기 전에 불이 나게 돌아와 살인문 뒤에 숨어서 동태를 살폈다. 그런데 해가 넘어갈 무렵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닌가. 살며시 부엌문 틈으로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다. 댁은 누구시오? 어찌하여 우리 집에 와서 밥상을 차리는 겁니까? 깜짝 놀란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저는 천상의 선녀입니다. 허락 없이 인간 세상을 구경하다 벌을 받아 잉어로 살아가던 중에 당신께 구출되었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만석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이것도 인연인데 나와 같이 삽시다. 그러자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3년만 기다려 주신다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당신과 살겠습니다. 다만 항아리를 절대 열지 마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말 것입니다. 만석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여인은 매일 따뜻한 저녁을 준비해 주었고 만석은 그녀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풍족히 잡으며
형편도 나아졌다. 오늘도 당신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 언제나 집에 돌아오면 아름다운 여인이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 헤어져야 했다. 여인은 밤이면 잉어의 모습으로 돌아가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석은 선녀가 들어간 항아리가 궁금해졌다. 어느 날 결국 만석은 항아리 뚜껑을 열고야 말았다. 그 순간 항아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사흘만 더 기다려 주셨더라면 완전한 인간이 되어 당신 곁에 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목소리와 함께 항아리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만석은 하염없이 울었지만 선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 이후 만석은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한참 만에 나루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그는 넋을 잃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자네 무슨 일 있는가? 만석은 무어라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 예쁜 색시 얻었다고 실없이 희죽대고 일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가던 만석이 풀이 죽은 채 세상을 다 잃은 듯이 앉아있는 걸 보고는 누군가 한마디 했다. 색시가 요즘 보이지 않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 만석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에도 만석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만석이 나루에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무슨 일 있는 것 아냐? 만석이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으로 찾아갔다. 그런데 가까이 이르자 뿌연 안개 같은 구름이 오두막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게 아닌가. 이복의 만석이 집에 있나? 아무리 불러도 기척이 없었다. 집안의 어구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신발도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하지만 만석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더해갔지만 아무도 만석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따라 하늘로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